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한반도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오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친중파라는 게 이게 실체가 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3 주 백모 프로덕션. 참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프로덕션에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데 꾸역꾸역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이 당군과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융합체, 그러니까 당이면은 CCP, 군이면 PLA, 그래서 CP, 그리고 이제 저쪽은 딥스테이트, 그래가지고 CPDS 퓨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게 뭐 퓨전이란 말을 요새 잘 써요. 중공 자신이 군민 융합체란 말을 썼고, 그 밀리터리 시빌 퓨전이란 말을 등소평 때부터 썼고, 시진핑 들어서 엄청 많이 쓰고 있고, 백악관이 이번에 미 상원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체제를 밀리터리 시빌 퓨전, 군과 민간, 즉 군과 당, 다시 말 우리말로 하면 당군 융합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민간은 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 뭐 이런 것도 당에 의해서 당연히 컨트롤 되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1월 3일에 치러지게 되는 11월 3일 11월 주의 첫 화요일에 치러지게 되는 미국 대선에서 결국 뭐가 결정되는 거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미국 딥스테이트 사이의 융합, 즉 CPDSF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곤일척 승부처가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감히 트럼프가 여기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지금 이 미중 전쟁은, 그리고 이 북한 해방은 이번 재선을 이제 이기면서부터 아주 본격화될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아질 거예요, 수위가. 특히 이제 이번 겨울에 아마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 볼만할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이 CPDSF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죠. 거의 단말르바적인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우선 중국은 첫째 우한 코로나에 관한 역정보 공작을 하죠. 며칠 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인가 뭐 거기에 실린 중국계 미국인 교수, 듀크 대학인가, 거기 보니까 중국 스토리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우한 코로나의 중간 숙주가 천산갑이다. 천산갑이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최근 스토리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디죠? 말레이시아인가 태국에서 너무 밀수되는 천산갑. 태국에서 밀수된 천산갑을 저걸 체포를 했더니, 체포관에 압수를 했더니 얘가 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그 얘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만드는 그 염기 서열이 그 RNA 그 바이러스의 RNA 그 서열이 그 천상갑에서 왔다. 이게 이제 이 우한 코로나가 이제 중국 발표에 의하면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중국이 7년 전에 잡았다고 하는 원남성에서,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로만 남아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로만 남아있는 그 박쥐 바이러스, 그거를 여기 그거하고 그거가 96% 같고 나머지 한 3, 4% 다른 건 천상갑 쪽이랑 같다. 이게 이제 중국의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걸 마구 퍼뜨리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이제 하는 말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아니 발원지가 우한인지 누가 알아? 중국이 발원지라는 걸 누가 알아? 그 발원지 중국 아닐 수 있어? 이제 이런 역공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한, 미국에서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한 코로나에 관한 트럼프 책임론,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 폭동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추악한 것이 같이 존재하는 나라고, 가장 강인한 것과 가장 취약한 것이 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 같은 데서
근무자들이 겁난다고 안 나와 버려가지고 대량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기본 조치를 못 취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길거리에 뉴욕만 해도 한 8만 명 될 겁니다. 홈레스. LA만 해도 한 5만 명 될 거고, 샌프란시스코 2, 3만 명 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참고로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 이런 데서 그냥 픽픽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들 걸려가지고 픽픽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손 써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미국이. 거기는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책임 아래서 총도 네가 사고 네가 쏘고, 그래서 네가 법 어기면 경찰이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문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조치로 들어가면 주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연방정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책임론이 이게 맞냐 이거지. 트럼프가 오죽 답답했으면 벌써 한 2개월 전에 그 말했었잖아요. 우리 미국 사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가 맞다면 뭐 이런 의미예요. 제 영어 거의 뭐 Our system is not for this type of problem인가 뭐 this type of issue인가 뭐 그런 식의 영어를 썼어요. 그때 미국은 이런 종류의 팬데믹 상황에 즉각적으로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그걸 조기에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종류의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다고요. 한 2, 3개월 전에. 그런데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한테 책임지기 쉽죠. 이제 그렇게 반격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전국적으로 폭동을 진행시키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이나 뉴욕 주지사 쿠오모 같은 자들은 폭동을 옹호하고, 바이든 그 옹호하는 거 보면 아주 아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경찰이 그렇게 진압하면 됩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할까? 구역질이 나게 옹호를 해요. 쿠오모는 그거 옹호한답시고 뉴욕 경찰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뉴욕 경찰한테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있고요. 쿠오모 미국 뉴욕 지사. 이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CPDSF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국 당군 체제와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이게 하나의 융합체, 한 몸뚱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물을 수가 있죠. 야, 그거 말이 되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미국의 그 민주당 이나 미국 좌파하고가 그게 한 몸뚱이로 어울린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그 근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몸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출판사도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아주 그 대중 출판사 중에 넘버 1, 2 꼽는 펭귄에서 몇 달 전에 신간이 나왔어요. 스텔스 워라는 신간입니다. 이제 국내판에 부제를 붙인다면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 이 책 내용이 이제 중국과 모의를 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짝짝꿍 배가 맞아서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가에 대해서 쭉 정리한 책이에요. 한 26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라는 사람이고요. 전직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이고요. 전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무관을 했고요. 오바마 때인가 전 NSA 직원을 했고요. 2017년 미중 전쟁을 예고한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역사적 문건을 작성할 때 시니어 디렉터였습니다. 그 문건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보잡이 아니죠, 전혀.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동지와 함께 상업 출판을 위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이름은 그분이 오케이 해주시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젊은 동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딥스테이트가 언론, 연예계, 정계, 국무부 외교관, 법조, 학계, 금융계, 산업계, 벤처업계 이런 데 널려 있는 딥스테이트가 결국은 중국 그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중국의 당군 체제와 아주 죽이 잘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전개되는 거예요. 미국이 넋놓고 있었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커넥션이 미국을 망쳐왔다.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상업출판이 되시면은 정독해 주시기 바래요. 야, 미국 정도가 이렇게 당했으면 한국엔 도대체 이 그 중국 끈앞풀들이 어느 정도 깊게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상상해 볼 만하죠. 미통당에 안 들어와 있겠어요? 조선일보에 안 들어와 있겠어요? 중앙일보에 안 들어와 있겠어요? 동아일보에 안 들어와 있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반농담 삼아서 김종인 씨한테, 문종인이라는데 하도 비슷하게 놀아서 김종인 씨한테 당신 그러려면 차라리 중국 가라. 당신 어떻게 홍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미중전쟁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보따리는 문재인과 586 집단이 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경제민주화에 뭐 분배 어쩌고 저쩌고 파퓰리스트 주장만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미통당이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재벌 해체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네. 재벌 해체하면 국제적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 뻥뻥 나자빠지니까 거기에 있는 초특급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 기술 인력들 다 중국 가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의 주장이야말로 가장 문재인이 듣고 싶어하는 주장이고 시진핑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골라서. 그거 참 이상한 할아버지예요. 자, 저는 이 딥스테이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리스트랑 같은 의미에서 씁니다. 이들의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거예요. 야, 진실이라는 게 뭐 존재하겠어? 존재한다고 사람의 알토리가 있겠어? 진실 존중? 그런 건 개나 줘. 뭐 그런 걸로 잘난 체 하지 마. 진실 이런 거 알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 따라서 옳고 그름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거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다 상대적인 거고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뭐가 해석이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결혼이라는 게 뭐 남녀 사이에만 하란 법 있냐? 그거 저기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무슨 성별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생물학적으로는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안 그렇잖아. 인간은 심리적 존재야. 내가 오늘은 여자같이 느끼면 나의 성별은 여자로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성별이란 단어가 좀 헷갈린다고. 그럼 좀 멋있는 단어 갖다 쓰자고. 젠더. 심리적인 성별을 나타내는 걸 젠더라 그럴게.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더라도 젠더는 여자일 수 있는 거야, 오늘. 심지어는 내가 오전에는 여자이고 오후에는 다시 남자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LGBT 다 할 수 있고 뭐 섹스라는 게 남남끼리도 하고 여여끼리도 하고 뭐 남남끼리 했다가 뭐 남녀끼리도 하고 바이섹스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눈살 찌푸리고 도둑 찾어. 인간 그런 동물 아니야.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진실에 대한 관점, 시비에 대한 관점, 도덕에 대한 관점입니다. 다 해체된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돌아가야겠거든. 그러니까 야, 그거 부비부비 떳떳하게 해야지. 그거 그렇게 날 세우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트럼프가 뭐 지금 뭐 플로이드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분노해서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짓 해? 야, 그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야. 즉 다시 말해서 정치 위선을 부리면서 상대방을 낙인질하는 겁니다. 이걸 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 낙인질할 때 자기는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항상. 저걸 써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해체를 걸어놓고 해체돼서 아무 기준이 없어지니까 마지막 남는 기준은 뭐냐면 서로 각 세우지 말고 서로 부비부비 따뜻하게 사는 거 외에는 다른 기준 내세우지 마. 그런데 너 왜 시비 따져? 너 왜 선악 따져? 너 왜 질서 따져? 너 인종차별주의잖아. 너 성차별주의잖아. 낙인 빵. 정치위선 낙인질이죠.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정신 문화 전략이라는 건 결국 PC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미국과 서유럽
문화와 사회를 해체시켜 약화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시죠? 그럼 얘들 뭘 원하는 거냐?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저건 저 백모의 용어입니다. 앞으로 일반화될 겁니다. 제가 미중 전쟁 때 저거 미국의 조치를 디스인게이지먼트 혹은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라 그랬는데 두 단어 요새 다 미국에서 쓰여요. 제가 먼저 썼어요.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플루토크라시.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 미국 정부 약화돼 있고 미국 문화 약화돼 있고 미국 사회 약화돼 있고 서유럽 문화, 사회, 정부 다 약화돼 있고 통하는 건 뭐냐?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금권 세력, 플루토크라트만 통하는 거예요. 쟤들이 저게 로망이라고요. 각 정부가 다 약화돼 있고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만 통하는 거죠. 이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에서 제일 삐까번쩍한 신흥 멤버가 누구냐? 부패한 중국의 당군 엘리트들이죠. 얘들 뭐 뻑하면은 1조, 뻑하면은 10조 아니에요, 재산이. 어차피 우리 글로벌 지금 금권 정치 체제인데 거기 엘리트로 왜 중국 당군의 그 엘리트를 못 받을 게 뭐 있어? 같이 가는 거지, 쎄쎄쎄 파트너. 이겁니다. 이 모습이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곤혹스러웠었어요. 저 증거가 있을까? 저 믿어야 될까? 그런데 집요하게 트럼프 탄핵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집요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물고 뜯는 거 보면 아니 지금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건 오케이. 그렇게 분노하고 항의하는 사람일수록 약탈 폭동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하지 마. 너희 때문에 우리의 대의가 손상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선 후보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자가 그 폭도의 그 정의로운 분노를 보세요. 뭐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들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국가, 사회, 문화를 해체하려고 하는구나. 얘들 노림수가 그거구나. 안 그러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게 또 CNN,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에서 부풀려져 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거 보면 얘들이 결국 글로벌 금권 정치 체제를 노림수를 하는 애들이구나. 미국과 서유럽이 전부 약화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흉악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또라이 몇 명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막강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정치 세력은 극좌 세력, DSA,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 혹은 안티파 이런 거지만 이 극좌 세력과 또 민주당 지도층 이게 눈에 보이는 정치 세력인데 생태계가 막강해요. 여기 뭐 기업, 금융, 법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카데미아, 교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그래서 여기 이쪽에 그 리버럴 좌파 기부가 보통 막강한 게 아닙니다. 이쪽 진영에서 제일 유의미하고 온건한 일을 하고 있는 집단이 위키피디아입니다. 그 백과사전이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정치적인 사회정치적인 거에서는 그 편향성이 심하지만 나머지는 꽤 읽을만 해요. 그 위키피디아가 얼마 쓰고 있냐? 백과사전 거 만드는데 한 해에 1,400억 쓰고 있습니다. 1,400억 한 해. 이게 다 뭐 여기저기서 저렇게 기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위키피디아의 그 재단을 위키미디어라 그럽니다. 위키미디어 이사장이 누구냐? 마리아 세피달이라는 사람인데 스페인계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갔나? 처음에 위키피디아 자원봉사 기고자로 뛰었어요. 그때 첫 기고 주제가 뭐냐? LGBT입니다. 레즈비언, 여자끼리 동성애, 게이, 남자끼리 동성애, 바이섹스, 때에 따라서 남자랑 자고 여자랑 자고 바꿔서 하는 양성애, 트랜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 LGBT 띄우는 그 표제어 잡아가지고 그걸 프로젝트로 삼아서 위키피디아에서 발탁단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위키피디아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한 해에 1,400억을 쓰는 무시무시한 조직에. 그래 이거 하나만 보세요. 위키피디아만 해도 그래도 볼 게 있어요. 몇 개 그 사회정치적인 그 민감한 이슈들 빼고 나면 나머지 볼만하다고요. 비교적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온건하고 유의미한 일이에요. 엄청 유의미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저 지경이에요. 그럼 저쪽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된 저 백과사전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은 어떠냐? 저 위키피디아 쪽에서 만든 백과사전 엔진 기막히게 좋거든요. 그것만 딱 갖다가 저희가 우남 위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미국 좌파 위키피디아 진영을 정말 골탕 먹이고 있는 악질들이죠. 백모나 요쪽에서 이거 우남 위키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래 갖다 쓰라고 잘 만들어 놨네요. 그 엔진을 소프트웨어 갖다가 우리 거기다가 컨텐츠 얹을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50만 원 써요. 처음에 구축할 때 한 돈 1,000만 원 들었고요. 유지비로 한 100만 원, 50만 원 쓰는데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어떤 시즌에 지금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시즌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초기에 확 제대로 백과사전 같이 만들려면 처음에 한 초장에 한 10억 부어 넣어야 될 거예요. 한 10억 부어 넣고 그다음에는 1년에 한 2, 3억씩만 쓰면 뭐 그게 뭐 네이버 백과든 동화 백과든 뭐 위키 백과든 나무 위키든 다 작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본은 갖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쪽은 참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을 한대요. 위키미디어는.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민감한 사회정치적인 그런 표제에 관해서는 좌편향이 있는데 저 집이 그 정도 일에 얼마 쟤들이 동원하고 있냐? 1년에 1,400억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딥스테이트,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 플루토크러시, 세계 금권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집단의 파워가 저 정도로 셉니다. 저 정도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이제 그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이 지난 2016년부터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집단은 그럼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냐?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럴 때 이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마르크스가요, 1983년에 그 죽던 해인데 죽기 직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어 잘 못하는데 주네스파 막시스트 이럴 거예요. 주네스파 막시스트.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르크스주의 내가 만들었는데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에 이르게 된 멘탈, 나의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멘탈이 중요하다는. 그럼 그 멘탈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을 해체하겠다는 앙심입니다. 쌍띠망입니다. 리젠트먼트입니다. 영어로는. 앙심. 내 세상 내 한번 빠개서라도 세상 불살르고 해체해버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르크시즘이 분명히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노동계급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혁명 이런 개념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지만 해체의 앙심으로 활활 불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이 그 독일 철학자 포르바하가 이런 그 신랄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의 종교가 오늘은 힘을 잃고 어제의 무신론이 내일은 종교가 됩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 과정을 보면 그렇죠. 어제의 종교 카톨릭이 오늘은 힘을 잃고
가톨릭이 어제는 이단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프로테스탄트가 내일은 가장 막강한 종교가 되고 이것이 펼쳐져 왔다 이거 지난 몇백 년간. 이 말을 포에르바흐의 말을 만약에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패러디한다면 어제의 마르크스주의는 오늘의 힘을 잃고 지금 뭐 레닌 모택동 이거 떠들고 다니면 이건 좀 도라이죠. 또 어제는 야 그거 뭐 수정주의적이고 그거 마르크스주의도 아니고 그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꼽혔던 어제의 비마르크스주의가 내일은 진정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가 된다.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름할 수도 없지만 그 멘탈이 같다는 게 진정한 의미. 그 멘탈이 뭐냐? 사회를 해체해버리겠다는 앙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없는 해체 이념, 즉 미국 서유럽 문화와 문명에 대한 적개심과 앙심,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짝짝꿍해서 배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핵심 멘탈입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만들게 했던 그 멘탈, 사회를 해체해버리겠다.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마르크스보다 더 마르크스다운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의 최고 정점은 세 번 옵니다. 한 번은 러시아 공산혁명 1917년이죠. 참고로 마르크스주의는요. 파리 코뮌이 터졌던 1871년까지는요. 그냥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의 극단적 주장으로 꼽혔었어요. 마르크스 듣보잡이었어요. 1871년 이전엔. 그러다 파리 코뮌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게 1871년이죠.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프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몇 달 만에 쥐어 깨지고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프랑스가 이제 국가를 수습해야 되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항복을 선언을 하니까 파리에 몰려있던 극좌파들이 야 프러시아 따위에게 항복하냐 우리 자유인들이 그래가지고 사회에 지도층을 파리에서만 3만 명을 잡아 죽이고 결사항전하다가 프러시아한테 쥐어 깨지고 무릎을 꿇고 다시 프랑스 지도층이 들어와서 한 10,000명 잡아 죽이고 한 1-2만 명 엮어갖고 파피옹에서 나온 그 섬 저기 그레나다인가요? 저기 지옥의 유배지 남아메리카 아마존 하구쯤에 있는 거 거기로 유배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고 그때 혁명 때 이제 날뛰던 폭도스러운 예술가 중에 제일 유명한 놈이 우리 미술책에 사실주의 그림의 아버지 꾸루베라고 나오는데 그거 완전 빨갱이거든. 그 녀석 저기 창녀의 음부를 클로즈업 해놓고 세상의 기원 The Origin of the World라고 아주 흉악한 그림 그린 놈이에요. 그리고 그 파리 코뮌 때 방돔광장에 있는 그 나폴레옹 동상 끌어내린다고 거기에다 밧줄 매갖고 끌어내려서 동상 파괴를 했다고요. 그래서 파리 코뮌 진압된 다음에 얘한테 이제 감옥에 가둬서 돈을 물려고 하니까 스위스로 튀어갖고 결국은 프랑스에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 미술사책에 안 나오잖아.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야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 깨는 석공의 노동을 그렸다. 사실주의다. 이게 다 뺐다간 것들이에요. 이거. 뺐다간 얘기라고 뺐다간 것. 아니 사실주의라고 해도 좋아. 근데 이 사람 약간 정치 칼라가 이상했었어. 피카소도 마찬가지야. 정치 칼라 이상한 놈 아니에요. 저기 6.25 때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다고 해서 그 그림을 게르니카 학살,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 때 공화군 민족 진영에 의해서 게르니카에 있는 인민군 쪽을 잡아 죽였던 걸 그림을 그린 게르니카 학살. 그때 그 그림이 왜 그랬냐? 스페인의 인민정부, 좌파 정부에서 돈 엄청 받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좌파 어영화가라고. 근데 워낙에 색감이 엄청나게 좋은 데다가
그래서 사실 니체를 표절한 사람이잖아요. 니체가 뭐냐? 관점주의거든. 세상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너 자신의 관점이 뭔지 고민하고 너 자신의 관점을 확립해라. 그게 니체 아니에요. 니체 철학의 핵심 명제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을 관점주의, 퍼스펙티비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에다 대고 야, 하나의 그림이 왜 하나의 관점이어야 돼? 여러 개 분열된 관점이야. 왜? 내가 붓을 오늘 칠할 땐 이 관점에서 그렸고 내일 요를 칠할 땐 저 관점에서 그렸고 모레 칠할 땐 저 관점에서 그렸죠. 이렇게 해서 미친 그 기법을 아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아주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했잖아요. 색 정말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띄워줬죠. 띄워줬지만 그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라는 건 얘기를 해줘야지. 저기 게르니카 학살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한국동 전쟁이라는 그림 그렸잖아.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의 스페인 인민정부, 좌파 정부, 그 신부랑 수녀 학살한 그 정부, 스페인 정부로부터 떼돈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좌파 어용 화가예요. 그게 한국 저기 6.25 전쟁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 복사해서 2번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는 스탈린한테 돈 받았나? 모르겠어요. 후르시초프한테 돈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난리는 그 피카소 얘기만 나오면 이게 공산주의자야. He's a communist. 그러고 치워버렸어요. 그 유명한 화가 있죠. 이렇게 시계에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그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사람 혹은 조각가로서의 그 창의성과 재능과 그 신랄함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좀 이게 희뭇거리하고 좀 이상한 놈일세 하는 것은 같이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미술하는 쪽에서 보면 여기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으면 이건 얘기를 안 해. 음악도 똑같죠. 윤희상이 얼마나 빠입니까? 대한민국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 대한민국에서요, 기악 다루고 클래식 음악 하는 데서 윤희상이의 윤자만 욕을 해도 밥숟가락 놓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식 기악 다루는 사람들이요, 99%는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깽깽이, 저 바이올린 활 하나에 3천만 원짜리 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런데 그 지경이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이상한 동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이라는 건 뭐냐? 이 마르크스주의의 최고 정점이 이때 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의지를 강조해요. 혁명 의지.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해체하겠다. 해체 의지로 중무장을 해서 사실 무슨 노동자가 무슨 큰일 했어요. 아니에요. 지하혁명당이 큰일 한 거예요. 볼셰비키가. 거기는 어디냐. 99% 지식인입니다. 이들을 직업혁명가라고 레닌은 불렀어요. 직업적 혁명가. 혁명이 직업이야. 혁명이. 직업적 혁명가로 구성된 지하혁명 조직, 지하당. 이걸 전위정당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이끌어가지고 거기가 주도하는 도시폭동, 노동자군인 학생들 불질러서 도시폭동 일으켜서 혁명한다. 그게 볼셰비즘이에요. 레닌의 작품이고요. 레닌이 죽었을 때 윈스턴 처칠, 20세기에 우나미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위대한 정치인 3명이 있으면 저는 첫 번째 우나미승만, 두 번째 박정희, 세 번째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글과 말에 있어서는 그 셋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전 세계 20세기 전체의 그 정치인 중에 글과 말을 누가 제일 멋있게 하냐, 잘하냐? 처칠입니다. 사상가, 그런 사상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공산혁명이 두 번째의 최고 정점이죠. 1949년이고요. 이건 뭐냐? 공산주의 없는 공산혁명이에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은요. 서유럽이나 러시아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무늬만 공산주의예요. 해체 의지만 있는 거예요. 피바다의 의지만 있는 거예요. 중화민족주의와 태평천국 피바다 농민반란의 결합물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혁명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당이 이끈 게 아니라 농민반란군, 즉 농민 게릴라군이 이끌었고 그 참 흉악하게 짝이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농민 게릴라군들한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식적 이념을 부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군사교본을 부여한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한 번도 권력을 안 놓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그 먹물들이 무슨 당을 만들어서 혁명을 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모택동 말 아니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당과 지식인에 대해서 너희 까불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기 인민해방군 전체가 내 새끼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피크는 언제 오냐? 인도차이나 공산혁명이죠. 1975년. 이거 황당한 게요. 이때 피바다 해체 의지인데 제국주의가 이미 없는 시대거든요. 이미 식민지가 다 해방되고 30년 지난 시대예요. 저 시대가. 제국주의 없는 시대에 반제 반미 투쟁을 한 거 아니에요. 끔찍한 개발질이죠. 시대착오죠. 그러니까 다이옥신 고엽제에 의해서 1차 오염, 그 1차 피해자,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는데 막 팔이 없고 막 이상한 애, 그 2차 피해자까지 해서 100만 명인데도 나중에 미국한테 그 보상의 비읍자도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종중 크메르루즈, 당시에 캄보디아는 종중 크메르루즈가 장악했습니다. 마오 추종자예요. 이게 베트남한테 개겼거든. 뭐라고 개겼냐? 야, 한 150년 전에 보니까 너희 그 메콩 델타 아래쪽에 지금 사이공 있는데 지금 호치민실이 있는데 거기 다 우리가 보니까 전부 옛날 크메르 땅이네. 근데 그 프랑스가 편의상 그걸 떼갖고 베트남에 붙인 거네. 그러니까 그 땅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쳐들어가서 크메르루즈를 끝장내고 캄보디아로 되돌리고 폴포트 쫓아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내 새끼를 네가 쳐. 그러고서 79년에 중국이 79년 초에 2월 달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해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그걸 물리쳐요. 양쪽이 한 3, 4만씩 죽고. 그러고 나니까 베트남이 야, 살아야겠거든. 그러니까 미국 자유세계로 급선의 개혁개방으로 돌죠.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야, 이럴 것 같았으면 혁명 왜 했어? 제가 월남을 가서요. 제가 베트남을 가서 그게 언제였냐? 90년대 2000년경에 갔는데 2000년경에 간 것 같아요. 한 번 딱 갔는데 2006년 눈물이 나오고 그 마음이 안 좋아서 못 가겠더라고. 이렇게 개혁 개방할 것 같았으면 그 지독한 혁명 왜 했냐? 왜 그 피해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제국주의 시대 없는 시대에 제국주의가 없는 시대에 반제혁명을 한 이상한데라니까요, 저게. 그래서 저 79년에 결국 저게 중국 베트남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그 해에 또한 아프간에서 그 반소 투쟁이 일어났죠. 그때는 탈레반이 주도했어요. 탈레반이 반소 투쟁의 선봉이었고 그때는 CIA가 탈레반을 어마무시하게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탈레반은 CIA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련 잡아 죽이겠다고. 그때는 아프간은 친소 위성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아프간에서 박살이 나고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79년입니다. 그래서 79년이 되면 이런 의미의 공산혁명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아프간, 또 하나는 이제 그 베트남과 중국의 전쟁. 공산 이런 물리적인 의미의 키네틱 커뮤니즘은 끝났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산주의는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어가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떤 식의 변형이 일어났냐? 사상적 변형을 먼저 보죠. 이 공산주의는 원래부터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급진운동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보죠. 공산혁명 이전, 1917년 이전에 러시아의 급진운동은 네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닌의 당, 볼셰비키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맨셰비키, 저기도 공산주의인데 저기는 이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아직 농민과 농업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공산혁명 가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기를 맨셰비키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사회혁명당입니다. 저기는 테러에서 죽이면 된다예요. 테러 노선입니다. 네 번째는 분트입니다. 유대인 공산당입니다.
이 네 개가 전부 99% 유대인들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 사회주의 계열의 급진 운동은 전부 유대인의 작품이에요, 원래. 그러면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이 달라지는데 프랑스는 1980년경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죽어요. 죽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그 철학적 틀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들레즈와 가타리라는 사람이 공저를 한 게 있어요. 1000개의 고원, A Thousand Plato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이제 그 공산주의적 그 급진운동적 지하당이 아니라 지하에서 이심전심으로 변형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서 엮이는 그 사람들의 인맥과 소통의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이게 땅속 줄기, 그걸 리솜이라 그럽니다. 리솜이 땅속 줄기인데 이 리솜을 형성시켜야 되는 핵심적인 그 저게 뭐냐? 기존 개념이 처음에 생성된 개념들을 기존 개념을 해체하고 기존 개념을 다시 재해석해서 재생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해서 평론가들이 뭐를 말하냐. 들레즈나 가타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런 기법은 바로 유대인의 특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저게 막스의 특기예요. 기존 개념 exploitation, 착취는 자연자원의 개발인데 그거를 기업가의 이윤 창출 행위를 착취라고 부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가는 근로자를 베어내야 될 나무, 들들들들 꽝 하고 파내야 될 광산과 같은 자연자원으로 대하고 있다. 이거를 암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개념은 소외는 세상으로부터 낯설어지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는데 막스는 그걸 떼다가 소외라 그러면 이윤이 쌓여서 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자가 그 자본에 종속되는 과정이 소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멋있게 표현하죠. 근데 그 이유는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거네. 어저께, 과거에. 즉 자본은 과거 노동자고 오늘 현재 노동자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 자신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부르겠다. 전혀 다르게 해서. 젠더 똑같잖아요.